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파리올림픽이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한 교수가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가장 수혜를 입은 건 다름 아닌 한국의 삼성전자라고 주장하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는데요. 뜻밖의 삼성전자 이야기에 모두가 놀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초청받아 프랑스 대통령궁인 엘리제궁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 프랑스 교수는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마케팅을 가르치는 교수로 재임 중인 가스파르라고 합니다. 최근 파리는 100년 만에 열린 올림픽으로 인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었는데요.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벌써 대회가 막을 내리게 되었네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올림픽이었지만 그래도 무사히 마무리가 된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평소 스포츠 경기 시청을 즐겨오던 제게도 이번 파리올림픽 기간은 굉장히 행복한 기간이었는데요. 특히 저는 이번에 프랑스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하기도 했던 양궁 경기를 굉장히 재밌게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프랑스는 원래 양궁 종목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던 나라였는데요. 이번 파리올림픽 전까지 역대 모든 올림픽을 통틀어 메달을 총 3개밖에 따지 못했을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한국인 감독인 오선택 감독을 선임하며 값진 은메달과 동메달을 따면서 단숨에 양궁 종목에서 총 메달 개수를 2개나 추가하게 되었죠. 프랑스 양궁 대표팀이 8강전에서 이탈리아를, 4강전에서 튀르키예를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했을 때는 금메달까지도 살짝 기대를 했으나 역시 한국 양궁 대표팀의 벽을 넘는 이변은 벌어지지 않았죠. 그래도 은메달과 동메달 이렇게 2메달만으로도 우리 프랑스에 굉장히 값진 선물이었고 프랑스 국민들을 굉장히 열광시키기도 했답니다. 다 한국인 오선택 감독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국의 여자 양궁 대표팀은 이번에 금메달을 획득하며 올림픽에서 10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업을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놀라운 기록이 아닐 수가 없었죠.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단체전 종목이 생긴 이후 한국 여자양궁 단체 종목은 단 한 번도 금메달을 놓친 적이 없다고 하며 이러한 10연속 우승은 올림픽에서 최초의 기록이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대기록을 달성한 한국 대표팀이 참 부럽기도 하고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수많은 올림픽 경기들을 정말 즐겁게 시청하였는데 사실 저에게는 또 다른 관심사 하나가 있었답니다. 저는 글로벌 마케팅과 스포츠 비즈니스를 연구 지도하는 교수로서 이번 올림픽이 브랜드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할지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올림픽이라는 무대는 단순한 스포츠 대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 뒤에 숨겨진 글로벌 마케팅과 브랜드들의 이미지 구축이 굉장히 활발하고 치열이 이루어지는 무대가 바로 이 올림픽이기도 한데요. 특히 저는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한국의 삼성전자의 마케팅 전략이 어떤 모습으로 구현될지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컸어요. 파리올림픽이 시작되기 전부터 삼성전자가 이번 올림픽에서 대대적인 마케팅을 벌일 것이라는 소식을 들어 알고 있었고 저는 학자로서 굉장한 관심이 생겼으며 그 결과도 궁금해지더라고요. 아무튼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삼성은 올림픽 참가 선수 약 1만 7천 명에게 옐로 색상의 금빛 올림픽 엠블럼과 삼성 로고가 새겨진 갤럭시 Z 플립 6 모델을 제공하였는데요. 우선 선수들의 반응은 굉장히 뜨거웠어요. 선수들은 자신의 SNS 등을 통해 한국의 삼성 갤럭시 Z 플립의 실물을 올리며 너무 아름답다. 선물이 감동적이다. 특별한 대우를 받아 기분이 좋다 등 칭찬을 이어갔고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 또한 나도 갖고 싶다. 일반인한테도 팔면 안 되나? 올림픽 스페셜 에디션 너무 멋지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반응들이 훨씬 폭발적이어서 깜짝 놀라기도 했죠. 심지어 갤럭시 Z 플립의 언박싱 영상을 찍는 게 올림픽 출전 선수들 사이에서 유행을 타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인스타나 틱톡 등에
선수들이 잇따라 언박싱 영상을 올리며 그 유행을 실감케 했는데요. 호주 테니스 대표로 출전한 다리아 사빌은 본인의 틱톡 계정에 삼성폰을 들고 너무 아름답다며 사용 후기를 올렸는데 해당 영상은 조회수를 무려 250만 회를 기록하기도 할 만큼 엄청난 화제를 모으더군요. 이번에 이렇게 선수들에게 신모델을 제공하면서 한국의 삼성 갤럭시가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보는 듯 했어요. 그리고 삼성은 선수들이 시상대에서 셀카를 찍는 빅토리 셀피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참고로 셀피는 주로 서양 사람들이 쓰는 표현인데 셀프와 필름의 합성어로 스스로 자신의 사진을 찍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랍니다. 과거 올림픽에서는 메달리스트들이 시상식을 할 때 개인 소지품 반입이 절대 금지되어 있었으며 촬영을 원하면 오직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인정한 공식 미디어만 먼 거리에서 메달리스트들이 있는 시상대를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삼성전자는 국제올림픽위원회 및 파리조직위와 협력하여 이 프로그램을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운영하며 시상대에서 자신만의 순간을 직접 기록할 수 있게 하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참신한 시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몇 없는 올림픽 시상대에서 메달을 수상한 아주 귀하고 소중한 기쁨의 순간을 기념하고 간직하고자 촬영을 하고 싶어하는 젊은 세대 선수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과 호응을 받게 되었고 이 장면을 지켜보는 전 세계 시청자들 또한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보는 광경이지만 시상대 위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셀카를 찍는 모습을 함께 즐길 수 있어 매우 좋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자는 우스갯소리로 애플 차별하냐고 하기도 하더군요. 참고로 애플은 IOC의 후원사가 아니거든요. 삼성전자는 고 이건희 선대회장의 뜻에 따라 1988 서울올림픽 지역 후원사로 올림픽과 처음 인연을 맺는데 이후 1997년 IOC와 글로벌 후원사인 TOP 계약을 체결한 뒤 무선통신 분야 공식 후원사로 쭉 활동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은 오는 2028년 LA 올림픽까지 IOC와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한 삼성이 올림픽 후원을 이어가는 것은 단순히 브랜드 마케팅을 넘어 한국 대표 기업으로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는 이건희 선대회장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파리 올림픽을 통해 한국의 삼성전자는 단순한 제품 광고를 넘어서 선수들의 개인적인 순간을 포착하고 이를 전 세계와 공유하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마케팅을 창출한 것인데요. 또한 삼성전자의 빅토리 셀피 캠페인은 제품의 기술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선수들과의 직접적인 감정적 연결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매우 놀라웠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 전략은 선수들의 기억에 평생 남는 순간과 갤럭시 휴대폰이 함께하며 자연스레 삼성에 대한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작용했다고 보여졌어요. 이번 올림픽에서 삼성이 취한 전략은 사실 경험 마케팅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경험 마케팅이란 소비자에게 단순히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기억에 남을 경험을 함께 제공하여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유도하는 마케팅 기법인데 이번에 삼성이 올림픽을 통해 보여준 이러한 경험 마케팅 전략은 앞으로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우수 사례로 소개해도 될 만큼 완벽하게 구현해낸 경험 마케팅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무대에서 삼성이 브랜드 인지도를 극대화한 점에도 주목했는데요. 이 전략은 디지털 시대의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효과적인 바이럴 마케팅으로도 볼 수 있는데 선수들이 시상대에서 찍은 셀카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순식간에 퍼져나가며 모든 나라 소비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삼성 브랜드를 각인시킬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전략으로 보여졌죠. 저는 올림픽 무대에서 브랜드 홍보를 마치 독차지하다시피 하는 이런 뛰어난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이 내심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이렇듯 2024 파리 올림픽 시상대에서 영광의 셀카가 역사상 최초로 허용이 되면서 파리 올림픽의 최대 수혜자 기업으로 한국의 삼성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올림픽 기간 동안 아주 많은 시상식이 진행되었는데 시상식이 열릴 때마다 메달리스트들의 셀카 촬영 모습과 브랜드가 자연스럽게 전 세계에 노출이 되어 삼성은
이번에 아주 어마어마한 광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참고로 삼성전자는 IOC 최상위 스폰서 15개사 중 유일한 한국 기업으로 88년 서울올림픽 지역 후원사로 올림픽과 인연을 맺은 이후 97년에 IOC 글로벌 후원사 계약을 체결해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브랜드 가치 30배가 넘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올림픽을 통한 브랜드 홍보 효과로 또 얼마나 큰 성장을 이뤄낼지 정말 제가 다 궁금해지네요. 그런데 사실 삼성전자는 이번 파리올림픽 선수단에게 갤럭시 Z 플립 6를 제공했는데 그동안은 S 또는 노트 시리즈만을 제공했거든요. 물론 과거에는 이번 파리올림픽처럼 빅토리 셀피 프로그램을 운영하진 않았지만 평창 동계올림픽과 도쿄올림픽 때도 선수들에게 휴대폰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좋은 반응과 홍보 효과를 이끌어낸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마침 Z 플립 6의 출시 시기가 파리올림픽 개막 시즌과 겹치기도 했고 시기적으로도 대규모 마케팅의 적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졌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파리올림픽에서 이렇게 사활을 건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애플도 2026년 중 폴더블폰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애플은 그동안 내부적으로 시중에 폴더블폰을 직접 구입해 내구성을 검증하는 등 여러 단계를 통해 신중히 폴더블폰 시장에 대한 탐색을 이어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애플은 비단 휴대폰뿐만 아니라 아이패드, 맥에서도 폴더블 디스플레이 접목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삼성은 애플이 곧 뛰어들면서 폴더블을 활용한 IT 디바이스 시장이 향후 대세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특히 최근 중국에서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으로 폴더블폰이 주목받는 바람에 중국 내 아이폰 판매량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애플이 갑자기 폴더블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애플에게 중국은 잠재력이 엄청난 시장이거든요. 즉 폴더블에 대한 중국의 높은 선호 때문이라도 개발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삼성전자 역시 애플의 시장 진입을 내심 바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왜 경쟁사의 진입을 바라냐고요? 실제 애플의 아이폰 단일 판매량은 경쟁 브랜드를 압도할 수준으로 높아요. 그런데 세계 폴더블폰 시장은 중국을 제외하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상태인데요. 하지만 애플이 진입한다면 단숨에 폴더블폰 시장이 중국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시장 자체가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세계 1위 타이틀은 애플에 바로 내어주게 되겠지만 삼성의 Z 플립 매출액도 덩달아 훨씬 더 높아지게 될 수 있거든요. 시장 자체가 커지니까요. 그래서일까요? 삼성전자는 갤럭시 Z 플립 6부터 글로벌 실구매가를 일제히 상향하는 모습도 보이더군요. 특히 미국의 경우 Z 플립 5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지만 Z 플립 6부터는 한국에서 판매되는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구매를 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 대해서는 아마도 아이폰의 폴더블 시장 진입 전에 삼성 Z 플립의 프리미엄 이미지 강화 차원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삼성의 판단이 굉장히 현명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번 갤럭시 Z 플립 6는 그동안 폴더블폰의 약점이라고 지적받아왔던 카메라나 배터리의 성능도 크게 향상시켜서 비로소 완성도가 일반 바형 스마트폰과 견줄 수 있는 수준이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갤럭시 Z 플립 6가 사용자에게 상당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완성형 폴더블폰이라는 판단에 삼성전자가 파리올림픽에서 자신있게 대대적인 마케팅 프로모션을 벌였던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현재 중국 시장을 제외하면 세계 시장에서 폴더블폰의 존재감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인데요. 따라서 올림픽 시상대에서 갤럭시 Z 플립 6를 이용해 셀카 찍는 모습으로 세계인의 흥미를 유발하고 올림픽 선수단에 무상 제공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보여졌죠. 이 아이디어는 누가 떠올려낸 건지 정말 참신하고 또 전략적이기까지 했어요.
아무튼 이러한 삼성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는 참 많은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참고로 최근 프랑스 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 저성장, 높은 실업률 등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케팅 교수로서 나라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한국의 삼성처럼 프랑스 기업들도 보다 분발했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데요. 특히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보여준 훌륭한 글로벌 마케팅 전략과 같은 삼성전자의 전략들을 프랑스 기업들이 벤치마킹해야 할 필요성도 느껴졌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 프랑스는 아직 디지털화에서는 많이 뒤처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기업들의 마케팅에서도 한국과는 꽤 차이가 난답니다. 특히 프랑스의 많은 기업들은 주로 유럽 중심의 마케팅을 펼쳐왔으며 글로벌 확장보다는 지역 시장에서의 강점을 살리는 전략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번에 삼성전자의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를 높이는 전략이 굉장히 감명 깊더라고요. 프랑스에 대해 짧게만 한탄을 좀 해보자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늘 혁신을 강조하며 기술적 우수성과 미래 지향적인 이미지를 동시에 구축하고 있는데 이는 최신 기술을 탑재한 제품과 미래를 지향하는 캠페인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효과적이고 훌륭한 방식인데요. 반면에 프랑스의 기업들은 전통과 품질에 기반한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보다는 기존의 강점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프랑스의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유럽 중심의 마케팅보다는 앞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확장을 목표로 하여 삼성처럼 더욱 창의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마케팅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봐요. 이를 통해야만 프랑스 기업들도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삼성전자의 마케팅뿐만 아니라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파리 올림픽 기간 동안의 이재용 회장의 활발한 활동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게 되었는데요. 이 회장은 파리 올림픽 기간 파리를 찾아 글로벌 정관계 및 스포츠계 인사, 주요 비즈니스 파트너 등을 잇따라 만나는 등 연쇄 회동을 해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 실제 이재용 회장은 얼마 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초청으로 파리 엘리제궁에서 제임스 퀸시 코카콜라 CEO, 닐 모한 유튜브 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 글로벌 기업인 40여 명이 함께한 오찬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올림픽은 전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인 동시에 글로벌 정재계 인사들이 찾는 비즈니스 무대거든요. 저는 이재용 회장이 다양한 글로벌 인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브랜드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모습에서 삼성전자가 단순히 기술 기업을 넘어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 한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저는 이번 올림픽 기간을 겪으며 경기도 물론 재밌게 보았지만 이러한 삼성의 마케팅 전략과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활동에 대해서도 깊은 감명을 받았는데요. 저는 향후 제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삼성전자의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현대 마케팅의 복잡성과 혁신을 설명할 계획을 세우고도 있어요. 삼성전자가 단순히 기술을 판매하는 것만이 아니라 감성적 연결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하는 방법을 이번 올림픽에서 너무도 잘 보여주었고 이러한 사례를 통해 학생들이 현대 마케팅 전략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파리 올림픽에서 삼성 갤럭시 Z 플립과 빅토리 셀피는 단순한 제품 홍보를 넘어 대한민국의 외교적 역할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올림픽 무대에서 삼성의 기술력과 혁신성을 효과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한국의 첨단 기술력을 널리 알리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이미지와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졌죠. 그리고 갤럭시 Z 플립의 기술력은 한국의 뛰어난 IT 기술과 창의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했죠. 이를 통해 한국은 앞으로도 기술 혁신의 선두주자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고 한국 기업의 혁신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이러한 기술력은 다른 국가와의 협력 및 교류에서도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단순한 마케팅 그 이상의 의미를 지녔던 이번 파리올림픽 기간 삼성전자가 보여준 활동들은 많은 국가의 귀감이 될 것이고 우리 프랑스 기업들도 이러한 삼성의 글로벌 마케팅의 교훈을 잘 참고하여 앞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더욱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또한 이번 경험을 통해 프랑스의 젊은 마케터들이 글로벌 마케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창의적이며 감성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돕고자 다짐했고요. 올림픽 기간 동안 제게도 많은 교훈을 주었고 또 깊은 감명을 느끼게 해준 한국의 삼성전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삼성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더 많은 성과를 이루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기 일본의 명문대 오사카대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여학생 미나미 씨가 있습니다. 미나미 씨는 현재 일본의 슈퍼 엔저 현상에 따른 물가 폭등과 마이너스 성장 상황에 대해 걱정이 무척이나 많은 경제학과 학생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에 여행을 와 있다는 이 학생은 한국에서 여러 경험을 하더니 오늘 일본에 대해 작정하고 날선 일침을 가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결코 잊지 못할 추억들도 많이 쌓고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 여성은 자국 일본에 무슨 일침을 그렇게 가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럼 미나미 씨가 전하는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오사카 대학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미나미라고 합니다. 1편에 이은 2편까지 이 정도로 많은 분들이 부족한 저의 이야기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여행하며 만난 한국분들이나 한국의 편리한 인프라를 접하다 보니 한국에 대한 장점을 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일본과 비교되는 부분들도 많았고 그러면서 일본 생활을 하며 겪었던 불편함이나 부족함을 좀 더 피부에 와닿게 느끼면서 한국에서 많은 부분들을 깨닫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를 꽤 많이 여행해 보았지만 한국 여행은 이번이 처음인데 왜 진작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만큼 이번 방학을 맞아서 한국으로의 여행 결정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전혀 후회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만족스럽게 여행을 즐겼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최종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원래 2편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했지만 글을 쓰다 보니 점점 이야기가 길어지고 여러분들의 성원에 좀 더 글을 잘 쓰고 싶은 욕심이 생기다 보니 이렇게 3편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한국을 경험하며 겪은 일본과 현격하게 차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 자괴감을 느끼게 되어 자국인 일본에 대해 따끔한 일침을 좀 가해보려고 합니다. 또한 일본의 무너져가는 경제와 정치에 대해서도 비판을 좀 해보려 하고요. 다소 무거울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이대로 가다간 일본에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 가까운 나라 한국에게 배울 점은 배우고 소통하면서 발전해야만 미래를 그릴 수 있다는 생각에 내 나라 상황이 부끄럽지만 글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겪었던 즐거웠던 경험을 말씀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3편까지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3편을 바로 접하게 되실 여러분들이 참고하기 쉽도록 제 이야기를 간략하게 간추려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미 보신 분들께서는 조금만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본의 오사카 대학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미나미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명문대로 불리는 오사카대에서 저는 늘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해왔으며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결과 학과에서 수석을 차지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최근 엔저 현상과 더불어 심하게 무너져가는 일본 경제에 대한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싶었고 또 최근 한국에 방문하게 되면서 한국에서 겪은 흥미로운 이야기도 이에 덧붙여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제게는 현재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에 살고 있는 아오이라는 이름의 사촌언니 한 명이 있는데 아오이 언니는 저와 같은 대학은 아니었지만 언니 또한 경제학과 졸업생으로 학과 수석을 차지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명석한 언니이고 저는 방학을 맞아 한국에 사는 아오이 언니네 집에 방문하며 생전 처음으로
한국이란 나라에 발을 내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첫째 날과 둘째 날에 언니와 함께 한국에서 겪었던 놀라운 경험들을 1편과 2편에서 소개해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한국의 문화와 음식들을 즐기기도 하였지만 특히 일본과 비교되는 한국의 혁신적인 첨단 시스템을 경험하고 일본의 현실에 대해 한탄하는 내용을 주로 말씀드렸던 것 같네요. 경제학을 전공한 언니와 고물가, 엔저 속에서 힘들어진 일본 경제 상황에 대해서 길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던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아무튼 저는 처음엔 제 의사라기보다는 어머니의 추천을 통해 이번 방학 동안의 여행지로 한국을 선택하게 되긴 했으나 결과적으로 한국은 너무나도 매력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을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사소할 수도 있지만 저에겐 너무나 크게 다가왔던 이야기들을 커뮤니티에 올려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느린 국가 행정 시스템 또한 정치권의 무관심 탓에 아무런 발전 없이 제자리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게 안타까운 일본의 지금 현실인데요. 일본의 정치권은 정말 문제가 많은데 자신들의 권력 현상 유지를 원하는 부패된 일본 정치권에서는 그 어떤 변화의 의지조차 찾아보기 힘들어 일본의 미래를 생각할 때면 늘 답답한 마음이 들 뿐이네요. 그리고 앞선 1편과 2편에서 누차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정치 문제 외에도 경제 상황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경제학도로서 제가 또 할 말이 많은데요. 일본의 경제 상황은 한국 분들께서도 늘 관심을 가질 문제라 생각되어 조금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주제지만 이 일본에 대한 일침을 끝낸 뒤에는 한국에서 겪은 놀라웠던 마지막 경험을 들려드릴 예정이니 시사상식 차원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아시다시피 현재 일본은 엔화의 가치가 폭락한 슈퍼 엔저 현상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 미국, 일본 간 국채 수익률, 즉 금리 차이입니다. 미국은 금리를 5% 이상으로 엄청나게 높여놨는데요. 최근에는 5.5%까지 올랐다는 기사를 봤어요. 근데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0%대입니다. 일본은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금리 올릴 때 안 올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금리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당연히 엔화 약세가 심하게 오죠. 왜냐면 누가 엔화를 갖고 싶어 하겠어요? 금리가 높은 달러를 갖고 싶어 하지요. 저기선 5%를 준다는데 여기선 0%를 주면 누가 엔화를 들고 있겠어요? 다 갖다 팔고 달러 가지고 싶어 하죠. 그렇게 엔화가 약세가 되니까 마치 휴지 조각처럼 통화 가치가 떨어져서 물가가 폭등하게 되고요. 이에 문제를 느껴 몇 달 전에 일본도 금리를 쬐끔 올리긴 했어요. 근데 뭐 사실 거의 눈꽃만큼 올려서 올리나마나한 수준이에요. 그러면 엔화 방어를 위해서 기준금리 이거를 올리면 될 것 같잖아요. 미국이 5%로 올렸으면 미국처럼 뭐 한 5%, 아니 5%가 너무 높으면 2%든 3%든 어느 정도라도 확 올리면 되지 않나 싶잖아요. 실제로 한국 기준금리는 3.5%인데 한국처럼 3.5%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도 올리고 싶어서 올렸나요? 미국이 올리니까 원화 약세 막으려고 올린 거거든요. 사실은 한국은 가계부채, 즉 민간부채가 문제가 되는 나라인데 그래서 금리를 올린다면 서민들에게서 고통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민간부채도 높지만 특히 정부부채, 즉 공공부채가 세계 최고인 나라입니다. 민간부채와 공공부채를 합하면 무려 GDP의 400% 수준이에요. 정말 압도적으로 GDP 대비 부채가 많은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이 수치는 실로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에요. 한국은 민간부채가 문제인데 일본은 민간과 공공부채 둘 다 문제고 거기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보니 문제가 심각해지는 건데요. 0%대 금리로 그냥 뭐 말 그대로 엄청나게 오랜 기간 빌려줬기 때문에 지금 민간과 공공부채가 GDP의 400%인데 이 상태에서 금리를 올릴 수가 있을까요? 특히 문제는 일본에서는 소위 좀비 기업들이 빌려간 부채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게 특이점입니다. 이 금리를 올리면
그간 저금리에 기대온 일본의 좀비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좀비 기업이라는 용어는 찬란했던 경제 호황기를 끝으로 1990년경 일본의 자산 거품이 붕괴된 이후 잃어버린 10년의 기간 중에 일본 은행들에 의해 지원을 받은 일본의 기업들을 가리키면서 생긴 용어인데요. 이때 일본의 은행들은 약화되거나 추락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나갔는데 이 좀비 기업들은 채무에 대한 이자만 겨우 갚아나갈 수 있고 원금을 갚지 못하는 기업을 가리키기도 해요. 즉 진작 생명이 끊어졌어야 하는데 빚으로 겨우 연명해 나가고 있는 기업을 일컫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튼 저금리 때문에 살아남은 좀비 기업들이 아직 많은데 금리를 올리면 이들이 줄도산하는 거예요.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지거든요. 그나마 나라가 좀 젊고 힘이 있으면 다시 일어나서 살아날 희망이라도 있을 텐데 일본은 그게 아니잖아요. 한번 망가지면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고령화로 늙고 힘없는 나라가 현재 일본 상태잖아요. 나라가 젊고 힘이 있을 때나 과감하게 변화를 줄 수 있지. 지금 일본은 함부로 건들다가 이 늙은 기업들이 모두 무너지면 정말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뜩이나 30년 누워있던 경제를 어떻게 살려놓은 건데 한 번에 다 무너지면 일본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지는 거죠. 지금도 가까스로 살고 있는 상태라 이게 참 어려워요. 말 그대로 금리를 올린다는 게 일본 사회에서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실 한국도 최근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하는데 일본은 이게 최근 일이 아니라 수십 년째 이런 상태로 왔기 때문에 실제 체감하기로 훨씬 지금 고령화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즉 한국보다 훨씬 비실비실대는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한국 또한 앞으로 일본과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미리미리 많은 대책을 세워놔야 할 것이란 생각도 들고요. 이야기의 주제가 그래도 나름 흥미로우신지 아니면 너무 무거우신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일본의 앞날에 대한 걱정, 그리고 일본의 문제를 공유하여 일본의 적나라한 현실이 최대한 알려져 일본 스스로도 경각심을 가져야만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길지 않게 조금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간략히만 더 말씀드리고 한국 경험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실로 일본 기업은 전체 기업 중 20% 가까이가 좀비 기업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말 그대로 경제 체력이 정말 약한 거죠. 한마디로 경제 체력이 약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실물 경제의 힘으로 일본이 살아난 게 아니라 금융의 힘으로 0%대 금리를 그렇게 오래 유지하면서 경제를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으려고 노력해온 건데 이제 다시 그 금리를 올렸을 때 실물 경제가 그럼 과연 따라올 수 있을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금리를 올리면 일본 정치권이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기다리고 기다리는 임금 인상이 올 수가 없거든요. 금리를 올리면 임금 인상이 아니라 임금을 못 줘요. 임금 인상이 아니라요. 빌린 돈 갚느라고 임금 인상은커녕 임금을 못 주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대기업은 그나마 고금리에 살아남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좀비 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죠. 이처럼 일본은 금리를 쉽사리 못 올리는 상황인데 지금 추세라면 달러당 170엔도 곧 현실화될 것 같은데요. 지금도 내수 소비가 어렵고 물가가 올라서 마이너스 GDP 성장을 찍었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니 이걸 바라보는 일본 국민들은 답답하기 그지없죠. 하루라도 빨리 답을 내놔야 할 텐데 답을 못 내놓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어떤가요? 정부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다양한 정책 추진을 하고 은행에서 금리 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과 경기 변동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있는 한국의 모습과 크게 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물가 상승률 추세와 함께 성장, 금융 안정 등 정책 변수들 간의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여 기준금리 조절을 신중하게 검토해 국가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한국의 모습과 일본의 현 상태는 정말 비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한국 분들께서는 한국 상황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상황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일본은 한국에 비해 정말로 심각한 상태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한국과 일본의 실상이 너무 차이가 나서 경제학도로서 얼굴 전체가 화끈거릴 정도입니다. 한국의 케이팝이나 한식과 같은 이런 한류 문화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인 것과는 별개로 이런 나라 상황 자체가 너무 다르다는 것에서 저는 큰 벽을 느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일본은 뭐 압도적인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압도할 거다 이런 소리만 하다가 거꾸로 물가만 오르고 월급은 안 오르고 하여간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최근 일본에서 정말 빠르게 떨어지는 게 있죠. 그게 뭐냐고요? 바로 기시다 총리 지지율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일본 GDP보다 더 빠르게 떨어지는 거는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밖에 없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지지율이 10%대거든요. 얼마 전만 해도 20%대였고 이것도 굉장히 낮은 지지율인데 여기서 더 떨어져서 이젠 10%대가 됐죠. 10%대는 거의 역대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럼에도 답을 못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9월에 자민당의 내부 선거도 있습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기시다 총리가 물러나고 총리가 바뀔 가능성도 대단히 높아요. 지금 분위기를 보면 이겨야 되는데 이기기가 쉽지 않죠. 지지율이 지금 바닥을 뚫고 있으니까요. 물론 경쟁자들도 보면 기시다 입장에서 다행인 건 뭐 그렇게 또 유력해 보이는 사람은 없어서 다행이긴 하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일본이 지금 답이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인프라 투자 확대와 중소기업 지원, 사회 안전망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도하고 있고 세계를 선도하는 발빠른 디지털화로 인해 기업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국민들의 소비도 촉진시키고 국가 행정에 따른 비용 낭비도 줄이는 등 디지털화로 국가 경제에도 크게 기여를 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한국을 벤치마킹하려 하는 수준까지 와 있더군요. 제가 한국에 단 며칠 지내면서도 수없이 마주했던 실제 한국 사회의 디지털 전환은 모든 산업에 걸쳐 진행되고 있었으며 이는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제 눈엔 보였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디지털 인프라 확충과 인재 양성에 집중하여 글로벌 경쟁력도 확보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일본은 디지털화 전환을 위하여 정말 갈 길이 너무도 먼 상태이죠. 한국과 비교되는 모습에 너무나 개탄스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실제로 제가 좋아하는 투자의 대가 짐 로저스는 일본의 전망이 좋지 않아 일본 주식을 모두 매각했고 일본 관련 주식, 돈 어느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2050년 일본은 범죄 대국이 된다. 일본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나라 중 하나이지만 50년이나 100년 후에 사라져버리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그리고 일본은 쇠퇴하고 한반도에는 기회가 다가온다. 라고 했을 정도로 일본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충격에 빠진 적도 있어요. 사실 저는 그냥 제 할 일만 하면서 모든 신경을 끈 채 살려고도 해봤지만 생각처럼 쉽지는 않더군요. 일본의 현실이 눈에 훤히 보이는데 미래에 태어날 제 자식들에게 이런 답없는 미래를 짊어지게 해야 한다는 것에 한편으로 걱정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날따라 저는 정말 우울해져서 아오이 언니에게 술 한잔 하러 가자고 말했어요. 분명 기분 좋게 한국으로 여행을 왔는데 왜 일본의 현실이 자꾸 떠오르면서 우울해지는 건지 참. 아무튼 아오이 언니와 저는 그렇게 술 마시러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제 기분을 캐치했는지 흔쾌히 술을 마시러 나가자고 해주더라고요. 사실 언니는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아무튼 저희가 가게 된 곳은 근처 삼겹살집이었습니다. 언니는 소주와 정말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이 한국의 삼겹살이라고 말해주었는데 또 꼭 술이 아니더라도 한국에 왔으면 무조건 맛봐야 하는 음식이 삼겹살이라며 자신이 종종 가는 정말 맛있는 맛집이라는 삼겹살집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삼겹살은 일본에서도 워낙 유명한 한국 음식이라 저도 꼭 맛보고 싶었던 음식이기도 한데요. 사실 일본에도 삼겹살 비슷한 요리가 있긴 합니다. 오키나와 요리에 중국의 동파육과 유사한 삼겹살 조림인 라후테가 있고 다시 여기서 파생된 삼겹살 조림인 가쿠니가 있어요.
생강즙 소스로 돼지고기를 양념해서 굽는 쇼가야키에 삼겹살이 들어가기도 하죠. 그리고 일본 라멘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고명인 차슈를 삼겹살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예 한국식 삼겹살집도 꽤 많이 생겨났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한 번도 한국식 삼겹살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정말 기대가 되었죠. 아무튼 저는 언니와 삼겹살과 소주를 주문하였고, 이내 직원분이 삼겹살과 소주를 서빙해 주었어요.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고기가 정말 두툼했거든요. 일본에서는 고기를 얇게 썰어서 요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일단 비주얼적으로 저에겐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두툼해서 잘 익혀지긴 할까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아오이 언니는 자신도 처음에 한국 왔을 때 저와 같은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자기만 믿고 이따 다 구워지면 맛이나 한번 보라고 하더라고요. 삼겹살은 테이블 중앙에 불판 위에 올려졌고 치익 소리와 함께 고기가 구워지기 시작했어요. 고소한 향이 주위로 퍼지면서 저는 절로 침을 삼키게 되었죠. 기름이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녹아내리고 고기는 점점 갈색으로 변해갔는데 고기가 익어가면서 직원이 적절한 크기로 고기를 잘라주더군요. 그리고 이제 다 구워졌다고 하는 말이 들리자 저는 참지 못하고 곧바로 삼겹살을 집어들었죠. 먼저 삼겹살 한 점을 기름장 소스에 살짝 찍어 맛을 보았는데요. 입안에 들어가자마자 두툼한 삼겹살의 풍부한 육즙이 터져 나왔고 고기의 쫄깃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져나갔어요. 지방 부분은 부드럽고 고소했으며 살코기 부분은 씹는 맛이 일품이었죠. 두툼해서 덜 익혀지거나 하진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직원이 딱 적절한 시점까지 잘 구워주어서 전체적으로 정말 알맞게 익혀져 너무 맛있었어요. 일본과 다른 이런 두꺼운 고기의 맛과 식감은 저에겐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맛도 비주얼도 정말 충격적이었죠. 물론 긍정적인 의미로요. 그리고 다음으로 쌈을 싸서 먹어보기로 했죠. 상추 위에 파절이와 고기 한 점, 마늘, 쌈장을 올리고 한 입에 넣어봤어요. 신선한 채소와 고기의 조화가 완벽하더군요. 쌈장의 짭짤함과 마늘의 매콤함이 고기의 맛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하는 듯 했습니다. 언니에게 고기에 쌈 싸먹는 게 너무 잘 어울린다고 했더니 언니는 일본에서 고기 먹는 방식과는 조금 다르지 하면서 부족하면 더 시킬 테니 많이 먹으라고 말해주었죠. 사실 일본에서는 돈가스 요리를 즐겨 먹는 편인데 원래는 그것에 쓰는 등심, 안심 등의 부위가 삼겹살보다 더 비싸고 고급스러운 부위이기 때문에 기존 요리 중에는 삼겹살 활용이 적은 편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한류 열풍을 계기로 상추쌈을 싸먹는 한국식 삼겹살이 크게 유행하면서 삼겹살 소비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도쿄, 시노쿠보 같은 일본 현지에서도 삼겹살을 취급하는 식당이 많이 늘어났죠. 언니 말로는 한국에서도 일식집이 예전보다 늘어났다고 하던데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실제로 한국풍으로 즐기는 음식을 말하는 겹살이라는 단어가 요즘 일본에서 유행일 정도랍니다. 일본 식당에는 메뉴명에 겹살이 붙어있는 경우가 최근에 많아졌어요. 겹살을 붙이는 것은 삼겹살에서 유래한 것으로 구워서 쌈 채소에 싸먹는 요리에 대부분 겹살을 붙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닭고기를 삼겹살처럼 구운 다음 쌈 싸먹으면 닭겹살, 오리면 오리겹살, 튀김이면 튀김겹살, 샤브샤브를 상추로 싸서 먹는 것은 샤브겹살 등과 같이 말이죠. 사실 겹살의 의미가 쌈을 싸먹는다는 의미는 아닌데 워낙 삼겹살에 쌈 싸먹는 게 인상 깊었는지 겹살이라는 단어를 일본인들은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고기를 상추쌈에 싸먹는다는 걸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이렇게 먹어본 건 처음이었는데 정말 너무 잘 어울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소하고 맛있는 삼겹살을 앞에 두고 술이 빠질 수 없잖아요. 안 그래도 기분이 우울했던 터라 술이 땡겼는데 삼겹살과 함께라면 정말 최고일 거란 생각이 절로 들면서 자연스레 술잔에 손이 가게 되더군요. 저는 삼겹살과 함께 소주를 마셔보기로 했고 언니와 함께 소주 첫 잔을 마셨어요. 그렇게 투명한 소주 한 잔을 따라 입에 머금자
알싸한 소주의 맛이 고기의 풍부한 맛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소주의 깔끔한 뒷맛은 삼겹살의 기름진 맛을 씻어내며 입안을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것만 같았죠. 저는 삼겹살 한 점을 먹고 곧이어 소주를 한 모금 마시며 두 맛의 조화를 느껴봤어요. 삼겹살의 고소함과 소주의 깔끔함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며 새로운 미각의 경험을 선사해 주더군요. 저는 삼겹살을 먹으면서 한국의 음식 문화에 깊이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겹살과 함께 소주를 마시며 한국에 와서 맛본 음식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어요. 한국 도착 첫날 밤 언니와 포장마차에 가서 맛보았던 순대곱창, 다음날 언니가 해장하라고 끓여주었던 김치찌개, 성수동 카페거리에 놀러 갔다가 맛보았던 떡볶이, 그리고 지금 먹고 있는 삼겹살. 맛볼 때마다 정말 하나같이 최고의 음식들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한국인들이 왜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지 단박에 알 수밖에 없었던 음식들이었어요. 여러 한국 음식들을 경험하며 이를 통해 한국 음식의 매력과 깊이를 느낄 수 있었고, 이러한 경험은 저에게는 모두 소중하고 행복한 순간들이었어요. 우울했던 마음이 맛있는 삼겹살과 함께 소주를 마시니 휙 날아가는 기분이었고, 언니와 저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만끽하며 이야기를 나누다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물론 오늘도 마찬가지로 삼겹살집 계산대에서 자연스럽게 휴대폰으로 결제를 하는 수많은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생각에 잠기기도 하였는데요. 일본의 현금 결제 문화가 겹쳐 떠오르면서 말이죠. 또 한탄을 한다면 같은 얘기만 몇 번을 반복하는지도 모르게 되겠네요.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앞에서도 일본의 암울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하기도 했고,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는 1편과 2편에서도 지겹도록 한탄했으니 여기서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3편에선 특히 여행과 관련된 이야기보다는 여러분들께 너무 일본의 현실을 한탄하며 무거운 내용의 글을 쓰게 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한편으론 일본의 현실이 참 부끄럽기도 하고 또 재미보다는 다소 딱딱하고 진지한 내용의 비중이 많았던 것 같아 조금 죄송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 외부 국가에도 많이 알려지면서 일본 내부에서도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글을 써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니 한국과 일본의 경제 문제에 특히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사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어려움을 극복해내며 끊임없이 발전하는 한국의 모습에 대한 부러움 때문에 쓴 글이기도 합니다. 찬란했던 과거 일본의 전성시절 이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에 과연 다시 좋은 날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아오이 언니는 이번에 제가 놀러 오게 되어서 정말 즐거웠다고 했습니다. 저 또한 원래 약간 써먹써먹한 관계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 아오이 언니와 정말 친언니처럼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 너무 좋고요. 저희 어머니도 본인이 추천해 주었던 이번 한국 여행을 통해 저와 아오이 언니가 친자매처럼 가까워진 걸 보고 무척 기뻐하시더군요. 다시 한번 외국인 입장에서 좋은 인프라를 만들어주어 이용할 수 있게 해준 것과 선진적인 시스템을 통해 많은 부분을 느끼고 배워 돌아갈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 한국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서의 여행기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이야기를 그동안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든 한국분들의 앞날에 늘 행운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사카 대 미나미 씨의 3편에 걸친 사연 들어보았는데요. 사촌언니 아오이 씨와 함께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쌓고 사이도 더 돈독해진 채 돌아간 듯하여 기분이 좋네요. 한편 미나미 씨는 일본의 미래에 대해 걱정이 참 많은 모습인데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